오늘부터는 조선왕조실록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산복수와 손잡고 조선의 태조 유성계부터 마지막 순종까지 27 임금에 대해서 총 10권의 책을 쓰기로 했었죠. 지금 5권째 조선왕조실록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 5권째는 연산군과 중종과 인종 그 3명의 임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보려면 그 시대에 쓴 실제 사료를 보고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제 연산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산군 하면은 뭐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 뭐 대다수가 연산군 하면 그냥 폭군, 그다음에 아주 극도로 음란하고 무도한 그런 이제 나쁜 군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 어떻게 생겨났나? 그러니까 실제로 연산군이 그랬기 때문에 무도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큰어머니를 강간해서 자살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실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산군은 쫓겨난 임금이죠.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낸 쪽에서 연산군을 그렇게 무도하고 음란한 인물로 만들므로써 신하들이 임금을 내쫓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연산군은 무조건 무도했고 음란했고 폭군이었다, 그래서 쫓겨났다 라고 하는 연산군을 쫓아낸 쪽의 시각만 가지고 연산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조선왕조실록 5권에서는 과연 연산군의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찾아봤죠. 그러나 역사라는 건 뭐 연산군의 자리에서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산군 옳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료를 근거로 역사는 항상 사료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를 가지고 한번 연산군을 다시 볼 수가 없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조선에서 실록을 쓰는 원칙이 있어요. 뭐 조선의 실록을 쓸 때는 먼저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실록청을 꾸리죠. 그래서 실록청에서는 그 세상 떠난 임금 시절에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다 모읍니다. 숭정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숭정원 일기를 기본 토대로 하고 경연일기라 그래서, 경연은 임금과 신하들이 학문을 토론하고 정사를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경연일기는 경연에 신하로서 참석한 신하들은 임금이 세상 떠나 사초를 모으면은 자기가 경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연이 끝나면 이 신하들은 그날 경연이 끝났으면 반드시 그 날짜 일기에 쓰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쓰든지 기억에 남아있을 때 임금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실록이죠. 그 실록도 한 번에 편찬되는 게 아니라 먼저 초록이 있고, 이 초록을 가지고 다듬어서 제록을 만들고 세 번째 때야 비로소 우리가 보는 실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산군은 중간에 쫓겨났기 때문에 뭐 연산군 일기 이렇게 표현하죠. 단종도 쫓겨났죠. 그래서 단종실록이 아니라 노산군 일기였다가 나중에 노산군이 단종으로 승격된 다음에 단종실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는 노산군 일기죠. 그리고 연산군 일기, 그 다음에 광해군 일기, 중간에 쫓겨난 임금들의 기록은 실록이라고 안 하고 일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연산군 일기를 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종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이 각자 성종과 연산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록에는 총서가 있어요. 말하자면 총서는 서문격인데 그 임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쭉 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임금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건데, 성종실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왕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질이 어려서부터 뛰어났고 기상과 도량이 보통 사람과 다름으로 세조가 특별히 사랑해서 신한한 정월에 자산군으로 봉했다. 뭐라고 나옵니까? 왕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질이 어려서부터 뛰어났다 그러죠. 그런데
연산군 일기로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어렸을 때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동궁의 배설아치가 공부하기를 권계하며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래가지고 연산군은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싫어하는 그런 인물로 낙인을 찍고 있죠. 그 반면에 성종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성종은 하늘에서 자질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의도가 있어요. 상당히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성종실록의 이야기는 뭐냐면, 왕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질이 어려서부터 뛰어나가지고 세조가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왜 쓰냐면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월장군 이정과, 이야기는 뭐냐면 월장군이 성종의 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죠. 성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 임금이 됐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바로 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의문을 성종을 아주 긍정하는 입장에서 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뭐 성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선왕조실록 4권에서 자세히 썼기 때문에 뭐 그 책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성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의 어머니, 성종은 원래는 자산군이었죠. 자을산군. 그 다음에 그 형이 월간대군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 유명한 인수대비 한씨죠. 이제 한왕의 딸이죠.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데 왜 큰 형인 월단군이 왕위를 못 잇고 둘째가 이었느냐, 그 동생이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 답하는 것이 뭐냐면, 일찍이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월장군 이정과 더불어 궁중 건물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마침 큰 우레가 있어서 곁에 있던 어린 환관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모시던 사람들은 놀라서 넘어지고 정신을 잃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언어와 행동이 모두 태연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여기서 핵심은 모시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우레가 있어서 벼락이 쳤는데 어린 환관이 죽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월장군보다 자산군이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인 월장군을 제치고 자산군 성종이 왕이 된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 세조는 자기의 맏아들인 이제 의경세자가 일찍 죽죠. 뭐 일절에는 의경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조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였죠. 그러니까 단종의 모후인 현도광욱 권씨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고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네 아들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죽으니까 세조가 뭐 현도광욱의 묘를 파가지고 뭐 바닷가에 뿌렸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경세자가 죽고 나서 세조의 왕위를 누가 이었냐면 의경세자의 동생인 예종이 있게 되죠. 의경세자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살아 있었지만 제한대군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예종이 즉위했다가 예종이 즉위해서 아주 개혁의 칼날을 공신집단에게 휘두르다가 갑자기 의문사하고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일초의 흔들림도 없이 둘째 아들인 자산군 성종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뭔가 변명조 이야기죠. 왜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이 됐느냐. 약간 변명조 이야기인데도 왕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질이 어려서부터 뛰어났고 기상과 도량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연산군을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즉위에서 궁안의 소행이 좋지 못한 것이 많았지만 외정에서는 오히려 몰랐다. 이게 또 핵심 대목이에요. 궁안에서는 소행이 좋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 밖에서는 몰랐다. 이걸 얼핏 생각하면은 왕실을 궁안에서 벌어지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모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종 임금 때부터 임금이 하는 모든 행사에는 사관이 참석하고 승지가 참석해서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정원에서 조보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먼 시골에 사는 유생들도 며칠이면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바로 잘못이 옵니다라고 상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궁안의 수행이 좋지 못한 것이 많았지만 외정에서는 오히려 몰랐다. 이 말은 외정에서는 몰랐다. 모른 거를 우리 사관들이 연산군 일기에서 써주겠다 하는 거를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년에는 주색에 빠져서 어그러지고 지나치게 음란하고 크게 방자해서 포악한 정치를 베풀어 대신, 대간, 시종들을 거의 다 죽였는데 불로 뒤지고 가슴을 쪼개고 마디마디 끊고 백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 있었다. 드디어 폐위하고 교동, 강화도 교동에 옮기고 연산군으로 봉하였는데 몇 달 살다가 병으로 죽으니 31살이고 재위 12년이었다. 아주 짤막한 얘기지만 이야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질이 시원찮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즉위에서 공안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밖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쫓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죠. 31살인데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광해군은 15년 즉위하고 있다가 쫓겨난 다음에 역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 갔는데 광해군은 그 후로도 19년을 더 살았죠. 그런데 연산군은 불과 이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하는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산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각인된 연산군에 대한 이미지들, 인상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연산군 일기와 연산군을 쫓아낸 사람들이 쓴 중종실록의 기록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연산군이 두 차례 사화를 일으키죠. 제2 4년에 무오사화와 제9년 10년에 갑자사화라는 두 사화를 일으켜서 많은 신하들을 이제 죽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 죽인 건 무조건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과정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따져봐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연산군이 훌륭한 임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 비판을 가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도 자기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조선 최초로 사대부들에게 폐위당한 연산군을 위한 변명 이렇게 썼는데요. 뭐 단순한 변명이라기보다는 연산군은 한번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연산군은 음란한 폭군이었다라는 관점으로만 봐왔다면 그 관점은 그 관점대로 뭐 보려고 하면 보더라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묘하게도 자기의 미래를 예견한 듯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연산군 3년 6월에 유왕, 려왕이란 이름이 붙으면 비록 효자나 자유로운 자손일지라도 100세 동안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여러 역사책에 써놓으면 장차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제 이 구절을 보고 상당히 감탄했죠. 왜냐하면 연산군이 자기의 미래, 자기가 쫓겨나고 죽고 나서 벌어질 일을 정확히 예견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 내가 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여러 역사책에 써놓으면 장차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연산군 처지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유왕, 려왕 다 주나라 왕들인데 뭐 주나라 유왕은 그 유명한 포사를 총애하다가 나라를 상당히 이제 기울게 한 인물이고
여왕도 뭐 폭정을 하다가 국인폭동이라고 하는데요. 국인폭동이라는 귀족과 뭐 백성들의 그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주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그런 임금들입니다. 그래서 효자나 자유로운 자손일지라도 그 사람은 유왕, 여왕으로 낙인 찍으면 100세 동안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딱 그 말대로 됐어요, 연산군은. 그래서 과연 이 연산군이 억울한가? 지금 연산군이 받고 있는 평가, 유왕, 여왕에 비해서 10배 더 이상의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평가가 과연 정당한가,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연산군에 대해서는 아주 음행, 난잡한 행위들 이런 것들로 다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종은 또 아주 뭐 요순임금으로 그렇게 각인이 돼 있죠. 그러면 연산군이 실제로 그렇게 난잡했으면 그 당시에는 뭐 피임 기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또 피임할 생각도 없던 시절이죠. 왕이 자손 많이 나오면 뭐 좋다라고 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렇게 난잡했으면은 자손이 상당히 많아야 되죠. 그런데 성종은 왕비가 3명이에요. 한 명의 딸인 공예왕후 한씨가 있고, 그 다음에 윤기견의 딸인 폐비 윤씨, 바로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윤씨를 내쫓고 나서 윤호의 딸인 정연왕후 윤씨를 맞아들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연산군은 자기가 3살 때 자기 생모가 쫓겨나가지고 6살 때 그 생모가 사약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3살 때 어머니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이 정연왕후 윤씨가 연산군을 아들로 삼아서 길렀기 때문에 연산군은 이 정연왕후 자기의 생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왕위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성종의 묘지문, 자기 아버지 성종임금의 묘지문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윤기견이란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윤호란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서 자기 생모가 이제 비참한 일을 당해서 떠나게 된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종은 왕비가 3명에다가 후궁이 9명인데 이 숫자를 정확하진 않아요. 적자녀, 왕비에게서 난 적자녀는 이남 1녀고 후궁들에서 난 서자녀는 14남 11녀 해가지고 도합 16남 12녀가 되죠. 연산군은 정비는 1명, 폐비 신씨인데 신흥선의 딸이죠. 근데 연산군은 이 폐비 신씨와 아주 또 사이가 좋았어요. 나중에 세상 떠날 때도 이 신씨가 보고 싶다라는 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강화도에서 목숨을 마칠 정도로 자기 왕비와 1명뿐인 왕비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궁들이 뭐 이제 조씨가 있고 그 유명한 장록수가 있고 정금 등이 있는데 적자녀는 2남 1녀, 그래서 서자녀는 2남 2녀라고 해가지고 뭐 알려진 거는 총 4남 3녀인데 여기에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한두 명 더 찾아낸다고 해봐야 이 성종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게 되죠.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성종은 요순의 군주고 연산군은 아주 황엄한 그런 군주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사실관계만 하나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 가장 연산군을 갖다가 무도하고 음란한 군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흥청망청이라 그래가지고 뭐 수천 명 심지어 10,000명까지의 뭐 후궁을 들여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